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세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오의식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오비스트와 함께하는 절세미인 오의식 세무사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가 절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그런 케이스도 함께 풀어가면서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의식 세무사님은 2007년도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셔가지고요. 지금 12년째 대표 세무사님으로 계시고 지금 한국세무사회와 또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동남보건대 세무회계학과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신 아주 재능 있는 세무사님이십니다. 오늘 저희 오비스트와 함께 시작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저희 오비스트 고객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의식 세무사입니다.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요, 장관님. 저희 고객들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상 부동산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세금 부분에서 관리를 잘 못하면 네, 맞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해서 나라 지키는 일만 하는 거죠. 네. 보도블록 깔고 이렇게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께서 투자를 하고 또 수익을 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꼭 세무 파트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첫 주제는 뭘까요? 오늘 첫 주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제 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가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손해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수도권 대부분 주택을 잘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9억이 넘어가거나 혹시는 9억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금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사실은 양도세가 모든 세법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문가라는 게 따로 없이 자기의 재산이 걸려 있어서 공부를 하면은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세무사들보다도 네. 그 자기의 그 재산 문제에 걸려 있는 한 네. 새로운 개정세법이랄지 예, 이런 맞아요. 것은 이제 네. 일반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사실은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이 양도소득세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네. 세금이 엄청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주택을 만약에 우리가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네. 어디까지 보고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은 사실은 주거 목적으로 서민들의 이제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주택을 1주택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주택을 한 군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군데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대한민국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전에 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네. 그보다 더 못한 집으로 더 이사해야 되는 결과가 네. 발생하니까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주택을 하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네.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양도세를 비과세 해줄 때 또 조건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악용해서 혹은 영리하게 활용해서 양도세를
그 비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보유해서 거주하는 것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런 요건들을 요건들을 두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1주택이면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9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19년 6월 내가 지금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제 실거주를 하는 조건도 갖고 계실 거고 네. 실거주 안 해하고 뭐 매도해도 네. 비과세가 되는 조건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작년에 네, 맞아요. 그 주택 대책 발표하면서 네. 원래는 보유 요건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지정 지역을 몇 개, 전국에 있는 몇 개 지역을 지정해서 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거주했는지 요건까지 더 추가해서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2년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예. 그래서 실거주 요건을 근데 그게 올해까지 매도를 만약에 하신다면 예. 실거주 요건을 안 채워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 2017년 8월 2일 파리 규제 대책 예,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예, 그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 매도하셔도 비과세 된다는 점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은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그렇죠. 거니까 네. 그 거주 요건을 꼭 지키셔야지 비과세가. 네. 그러면은 내가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를 감안하셔서 매수하셔야 되겠네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1주택자는 그렇게 가면 되죠. 네. 그렇죠? 네. 1주택자들은 2017년 8월 2일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2년 실거주 안 해도 이제 매도를 해도 괜찮은데 2017년 8월 2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2년 실거주 채우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집은 있는데 금방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새로 사고 싶은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택을 2개를 갖게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시대 2주택은 네. 뭐 일시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네. 대체하기 위해서 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제 가만히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맞아요. 받아서 네, 이주택이 네, 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또 각각 주택을 가진 사람들 배우자가 결혼해가지고 네. 이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세대 1주택 할 때 세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 그 중요하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세대라는 것은 원래 거주자 말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네. 국내 183일 이상 네. 거소 주소가 아니라 이제 그 생활하는 반경이죠. 거소를 둔 예.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거주자와 그다음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거주자 배우자를 가지고 생계를 같이 하는 네.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거주자,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들 네. 이게 뭐 이렇게 자녀들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뭐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들 이게 그렇죠. 다한 말하자면 같이 생활을 같이 한 단위 네, 이게 맞아요. 1세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세대당 주택수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네. 네. 근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거주자와 배우자가 기본이 되겠지만 근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이제 뭐 예전에는 뭐 20살만 돼도 네.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만 자기가 다 자기 네. 밥벌이 해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결혼도 늦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 일정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물론 네. 또 요즘은 결혼을 했어도 네. 이제 뭐 사별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법에다가 이런 세대를 그냥 그런 기본 통념에다가 이 배우자 있는 경우 외에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단위를 네.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단위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범위에는 네, 그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요. 네. 일단은 거주자 연령이 만으로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네. 세대로 네. 보는 단독 거고 세대로 단독 세대로 보는 거고요.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30세 이상이라도 부모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 밑에서 네. 같이 있다면 이것도 이제 독립 세대로 보지 않는 건데 네. 근데 이제 30세 이상 되면은 네. 본인이 세대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할 때도 만 30세 이상 하면 그 이제 그 세대주로서 예, 그 맞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요건을 기간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로 나갈 때 세대원 분리가 네,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30세가 아니더라도 네. 배우자 그 전에 결혼하고 네.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그렇죠. 또 이혼한 경우에도 네, 이미 독립해서 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대로 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소득면을 많이 보는데 이제 네. 그 세대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그 본인이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본인의 네. 세대로 보는 건데 네. 이 거주자의 소득 요건을 봐서 예전에 이제 최저 생계비 기준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2016년부터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의 중위소득의 네. 40% 이상의 아, 네. 그 소득을 가지고 그 정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인 가구마다 다른데 예, 1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중위소득이 네. 연간 이제 월 기준 월 170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40%니까 네. 68만 3천 원 정도. 아, 그러면 이제 단독 세대주로 예, 인정을 예. 해주는군요. 68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예, 그 정도 이제 네. 혼자 있으면은 네. 혼자 살면서 그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네, 네. 한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만 거죠. 30세가 넘고 예, 그다음에 예. 월 평균 한 68만 원 이상 정도의 예, 예. 소득이 있으면 단독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군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그리고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뭐 1, 2층에 나눠 살면서 그러니까 2층짜리 주택에서 네. 부모님은 1층에 살고 네. 뭐 자녀들은 뭐 2층에 살고 예. 그게 아니더라도 한 아파트 안에서도 네. 뭐 이 그 독립적이진 않지만 네. 방에 나눠서 살면서 예. 거기에도 뭐 생활비를 공정하게 예. 부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세대가 분리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러면 그거를 소명은 이제 예, 그렇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이거 좀 어렵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되게 그 세대 구분하는 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세대를 구분하는 게 왜냐면 지금 아파트에 두 세대원이 전입하는 거를 거의 허락질 않잖아요. 네, 네, 인정하질 않잖아요. 근데 부모님하고 나하고 생활비를 따로 쓰고 다 따로 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동의 뭐 통장을 네. 놓고 네. 서로 이제 돈을 거기에다가 불입해서 네. 거기서 뭐 공과금이 나간다든지 네. 생활비가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거 팁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세대 분리하는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자제분들이 좀 커서 네. 이제 독립을 시키고 또 어떻게 나중에 청약 부분도 좀 네. 이제 도움을 받고자 세대 분리 하시는 분들 기준이 지금 1인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 그리고 월 68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좀 단독 세대주로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한 팁 같아요. 근데 네. 이건 이제 그 과세 관청에서 이제 판단할 때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주소지만 빼놓고 여러분들 주소지만 빼놓고 생전 안 가보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뭐 그런 조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거기서 휴대폰을 썼는지 예, 뭐 예. 이런 것도 관리비를 냈었는지 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의하시고요. 근데 이것 정도의 기준이면 좀 맞춰서 세대 분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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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유 엄청 큰 팁인데요. 세무사님 이번에 강남 세무서가 아주 업무마비가 됐다고 얘기 예. 들었어요. 예. 예. 종부세 환급 대상이 그렇게 많은데 예.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건지. 5월 달에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네. 사람들이
세무서에 많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많은데 엄청 바쁘죠. 예, 네. 엄청 바쁜데 거기다가 이 종부세 환급 문제가 같이 겹치면서 네. 이제 세무서 업무가 이제 마비될 정도로 됐다고 맞아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지역이 또 강남에 많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 배경이 2015년도에 이제 그 냈던 세금들을 환급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대상에 해당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무서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환급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홈택스에도 네. 그 모든 환급 신청은 네. 홈택스에 원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먼저 이제 미리 고지를 안 해줘서 네. 그리고 이제 아름아름 이제 이 강남에는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대상자들이 네. 같이 몰려 있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예, 관리소에서 이제 예. 공고문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게 또 뉴스화까지 됐는데 사실 종부세를 낼 정도의 분들이면 연세들이 좀 있으세요. 예, 그리고 예. 예, 재력도 좀 있으신. 예, 재력도 있으신데 연세도 있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홈택스를 일일이 활용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내년 2020년 5월까지. 아, 네. 네. 기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2020년 5월까지 종부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상자가 2015년 종부세 예, 대상자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종부세 대상자도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는 예, 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우선 이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로 이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2015년도분 종부세를 환급하게 되는데 이 배경 자체는 원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한세에 해당되는 부동산 가액의 이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하는데 공정시장가액에 곱하기 원래 법정으로는 60%에서 100%까지 국가의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곱해서 계산하게 원래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2015년도에는 이제 80%로 해서 네.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했는데 네. 이제 법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가 보다 네. 하고 이제 생각하고 뭐 의뢰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80%만 감안하는 것은 그럼 100%가 아니라 100%는 가지고 재산세 냈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20%는 중복돼서 재산세도 내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종부세 내고 네, 하는 네.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죠. 그렇죠. 네. 국가가 이중으로 과세해서 네. 이득을 보는 거다. 네.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성을 낸 거죠. 아, 네. 거기서 그렇군요. 네.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게 그 국가 원래 과세 당국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은 이중 뭐 그 60% 100%에서 하는 게 맞지만 네.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당하죠. 부당하게 돌려줘야 네. 한다라고 판결이 나다 보니까 네. 이게 원래 한국투자증권이 이 소송한 거지만 네. 이 효과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미치는 거죠. 거기다 2015년도 거를 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예, 난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참 지리한 싸움이었는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 거고 예, 이걸 또 알고 또 예.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거고 예, 맞습니다. 2016년도 또 지금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니까 맞습니다. 예.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요. 세금에 있어서는 참 개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 경우에도 네. 이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가 네, 기관이 기관이 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거였지. 맞아요. 일반 네. 개인이 했으면은 거기까지 네. 가기도 힘들었겠죠. 저희도 그냥 국세청에서 뭐 날라온다 하면 그냥 내고 말지 막 이런 생각들을 늘 맞습니다. 하잖아요. 더 크게 맞을까봐.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015년 지금 종부세 환급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 내년 5월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아마 홈택스에서도 신청을 받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더 수월하게 환급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정보니까 혹시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